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저는 오창익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익숙하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인사 나누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아이고.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야말로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 그리운 얼굴. 와, 현 변호사 나왔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일단 가장 궁금한 근황이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일단은 뭐 작년에 뭐 연말 정도부터는 이제 방송 출연은 좀 없었었고요. 네네. 아마 이제 총선 준비 있었는데 총선 과정에 뭐 있었던 일은 다분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선거 직접 출마를 못했으니까 네네. 이제 조용히 뭐 그냥 변호사 일하고 방송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야 한 1, 2주 전부터야 좀 이런 유튜브 같은 게 좀 나가고 있어서 뭐 특별한 일은 없어요. 원래 뭐 직업이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니고 네. 정치 본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를 희망한다 정도였기 때문에 본업은 변호사 일이고 변호사 일을 사실은 한 4, 5년 만에 그전에는 이제 뭐 다른 변호사님 밑에 좀 이렇게 두고 이제 그분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직접 하거든요. 네. 서면도 쓰고 재판도 다니고 오랜만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일에 한 네. 20년 정도 했는데 새삼스럽게 좀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그래요? 변호사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변호사 일을 오래 하면 네. 재미가 떨어져가지고 막 그렇죠. 몸살을 앓는 맞아요. 분들이 보통 많던데요. 네. 한 10년 정도 넘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정치에도 관심 많이 네네. 갖는데 저도 한 5년 정도는 변호사 일을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걸 주로 네네. 했었고 이제 다른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나갔고 이제 저가 직접 하게 됐는데 4, 5년 만에 새로 하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감회가 새롭다. 네, 재밌어요. 네.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전화도 잘 안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제가 뭐 전화도 하고 심지어 네. 주말에도 네. 뭐 이렇게 의뢰인들도 만나기도 하고 상담도 만나기도 하고 주말에 나가서 사무실 때 일도 해요. 서면도 쓰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좀 이제 처음 할 때만큼은 아닌데 보통은 한 5년 차 정도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고 10년 차 정도 되면 이제 할 만큼 했다 보고 한 15년 넘어가면 좀 이제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한 15년 넘어가면서부터 정치 일을 좀 하다가 이제 20년 정도 돼서 다시 한 5년 차 정도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앞으로 5년은 끄떡없이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현 변호사님 이제 출마를 하신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때 이제 보통 유권자들의 마음 또 우리 구독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21대 국회와 다른 22대 국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뭐 일종의 효능감을 보여줘야 된다. 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고 그런 요구의 연장으로 현 변호사님 같은 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있었는데 뭐 하여튼 안 됐지만 어떤 국회의원, 어떤 정치인 또 정치인이 된 다음에 직업으로서의 정치인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정치 이 프로 자체가 이제 마키아벨리 뭐 민주론 저도 뭐 오래전에 이거 봤는데 사실은 최근에도 한번 이거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 좀 어렵거든요. 대화 내용이 이렇게 그 시대 상황을 모르면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보니까 어집 보면 약간 이제 굉장히 뭐 권무술수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결국은 이기는 자가 뭐 결국은 정치인이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큰 틀로 보면. 근데 지금은 저는 솔직히 약간 정치랑은 좀 한 발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약간 뭐 하려다가 못한 상황이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정치를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요즘 좀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왜 하려고 했는가 이 질문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좀 돌아보게 됐는데 결국은 모르겠어요. 뭐 많은 분들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인권을 중시 여기고 그다음에 어떤 뭐 사회적인 평등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남북 평화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우리 좀 뭐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정치하는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저도 기본적인 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우리 뭐 할아버지나 외할머니나 뭐 우리 할머니 아버지나 다 이제 4.3 때 희생되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남북 평화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인권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권력에 대한 이런 뭐 핍박 탄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능적인 약간 거부감 같은 걸 있었던 것 같아요. 타고났다고 할까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어떤 조건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것보다는 그 환경 자체가 우리 마을도 보면 한 300가구 정도 되는데 한날 1시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뭐 제삿날이 한 180 정도 예상되는 집들이에요. 어찌보면 중산간 마을이니까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4.3 때는 그 해안선 한 5km 이내는 거기 소계령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 걸리는 집안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집안이나 우리 어머니 집안이나. 그러고 보면 이제 80년대 한 중후반 때까지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군인이 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연좌제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항상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하려고 생각을 할 때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이제 항상 하고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나 우리 주변 분들도 보면 공무원을 할 수 있겠나? 아니면 뭔가 뭐 군인이라든가 할 수 있겠나? 이런 게 항상 말은 안 하지만 다 분위기상 알잖아요. 못 한다라는 거를. 그거 뭐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라 주변이 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대학을 오면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사삼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사시는 우리 아버지라든지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그 역사 우리 어머니도 지금 살아계시지만 우리처럼 그 역사를 보진 못하잖아요. 배우지 못하시는데 그때 당시 상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39년생이니까 48년이면 한 10살 때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학교 자체에 가보지도 못했고. 그게 대부분 근데 우리 이모들이나 우리 삼촌님들 보면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약간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체질적으로 약간 그런 권력이라든지 탄압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감수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치를 하게 될 때도 자연스럽게 좀 끌렸다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사실은 민주당의 정치 입문한 것도 추미애 대표 때였어요. 근데 추미애 대표가 어느 날 다른 사람 통해서 뭐 상금 부대변인 제안했을 때도 제가 추 대표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어떤 면? 왜냐하면 추 대표님이 초선 때 그 수영자 명부를 기록해서 찾아가지고 4.3 특별법 만드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분이 정기 입문했는데 그게 어떤 분이었냐면 그 제주도에서 이제 4.3 사건 관련된 분들이 그 구치소가 적다 보니까 육지부로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구치소에 많이 수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대부분 특별한 재판 없이 대부분 총살이 되거나 사형이 됐는데 그런 수용자 명부를 찾으신 거예요. 그 추미애 대표님이 초선 때. 그게 이제 국가기록에는 어디 뭐 창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대전에 있잖아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그 국가기록들이 전부 모아놓은 곳이 국가기록원이고 거기서 찾으셨는데 그때 한 2,000명 정도 됐었나? 그 명단이. 그분들은 나중에 다 돌아가신 분들. 그렇죠. 수용자 명부 찾았는데 그게 결국은 그 김대중 대통령 때 4.3 특별법 만드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됐었어요. 이유가 됐었고 그래서 아마 추미애 대표가 제주도 뭐 명예도민도 됐었고 제주도에 그 팬들이 많아요. 지금 고마움을 느끼고 결국은 그게 시작이 돼서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 직접 오셔가지고 본인이 일단 사과도 하셨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과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도 들어보면 이제 청와대 내에도 찬반 여론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직접 오진 않으셨어요. 법은 만들었고 법은 만들어서 진상조사도 하고 보고서도 나왔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와서 사과할 때 뭐 논란이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입으로 죄송하다고 얘기했고 그때 많은 정말 그 제주도에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현장에서 많이 우셨고 그게 굉장히 어찌 보면 분기점이 됐어요. 분기점이 됐고 그 이후로 사실은 제주도에서는 선거했을 때 보수당이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원희룡 후보가 그때 됐을 때 빼고는. 어찌 보면 그분도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오기도 했죠. 처음에는 이제 됐었고,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추미애 대표에 대한 그 고마움이 있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딱 제안을 해줬을 때, 뭐 다른 분이었으면 제가 아마 조금 고민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이제 고마움이 있어서 그때 이제 바로 또 제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정치에 좀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아요. 그 4.3 얘기가 나와서 그냥 이건 번외편이긴 한데 육지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여러 가지 기록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학 작품을 통해서 4.3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작품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 뭐 잘 아시는 현기영 선생님. 저도 뭐 제주도 현씨고 이분이 또 지금 뭐 분당 쪽에 사세요.
가끔은 통화도 드리는데 굉장히 이제 유명하시잖아요. 예. 이분이 이 책을 쓰셔가지고 이제 뭐 구속도 됐었고 그걸로 최초로 어찌 보면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건 순이 삼촌. 그렇죠. 네. 순이 삼촌. 삼촌이라는 게 제주도에서는 이제 뭐 그냥 여자한테도 붙이는 이름이에요. 네. 그냥 우리 다 가까우면 삼촌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어떤 트라우마로 그 과정을 겪는 과정인데 거기가 굉장히 이제 뭐 북촌이라고 네. 집단 거기도 아마 한 북촌 리한테서 한 400~500명 정도 돼요. 희생되신 분들이. 아이고. 네, 근데 우리 어머니 고향이었던 가시리도 그 정도 돼요. 네. 희생된 분들이 그 정도 되고 제가 고향이 토산인데 거기도 한 100~200명도 되시고 그러니까 중산간 마을이 대부분 그렇게 희생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도 이제 제주도에는 그때 당시에 서북 청년단으로 왔던 그 중심되는 교회 같은데 지금도 있고 네. 또 경찰이 했던 유가족들도 있으니까 현재도 어찌 보면 약간 그 사람들 상계에 얽혀 있거든요. 순이 삼촌도 보면 네. 경찰 그 서북 청년단으로 내려왔던 분이나 거기서 뭐 결혼해서 사시는 분이나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섞여 있는 거죠. 네. 거기서 또 결혼도 하시고 사시기도 하고 그게 보면은 이제 제주도 현실하고 정확하게 맞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승만 정권의 뭐 탄압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 얘기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누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연좌 책임을 물어서 네. 그분들을 이제 같이 뭐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이장을 하던 분들이나 아니면 책임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증을 해주면 살아나는데 보증을 만약에 했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 이장 보증해준 사람이 연좌 책임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인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들은 근데 거기서 이제 희생되신 분들은 그 사람을 탓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당장 이 사람이 보증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은 거기 못 사세요. 근데 네. 그분도 입장을 보면 자기가 보증을 섰다가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되면 자기 집안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 뒤에 있는 국가가 문제인데. 그렇죠. 네. 가해자, 피해자라는 게 국가 권력과 어찌 보면 이제 거기에 도민들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순이 삼촌에도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좀 나와요. 네. 나오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순이 삼촌 그다음에 지난해 낸 제주도우다. 그렇죠. 네. 네, 현경 선생님 책도 보시고요. 자, 현근택 변호사는 이런 분입니다. 제주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가를 보는 눈, 다시 보는 눈 이런 걸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여야 되는지가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최근 돌아가는 걸 보면 약간 망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문자가 공개되고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하고 또 상당히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건 일단 관전평을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이거를 뭐 왜 꺼내느냐, 누가 꺼내느냐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네네. 왜냐면 이제 언론을 뭐 읽거나 방송을 하시는 분 다 알겠지만 서로 간에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서 공개를 할 때는 어떤 기자든지 간에 의견을 묻게 돼 있어요. 전화 녹취록이든지 간에 문자는. 네. 그러면 뭐 한동훈 후보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 쪽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 싶으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사과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후보 때문에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대통령이나 저 용산에서는 사과 못한다는 분위기였고 친윤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사과하면은 민주당 프레임에 말린다 뭐 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다 사과 못한다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뭐 개인적으로 평소에 뭐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뭐 허가를 받아서 사과해야 되나?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먼저 사과가 필요하다면 하면 되죠.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뭐 대통령실에 직접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나와서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허가 받아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뭐 가깝게 뭐 아니 뭐 검찰총장하고 뭐 이럴 때도 뭐 카톡을 수백 번 주고받았다는데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당시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럼 뭐 기자회견 한번 합시다. 사과 추진해 볼게.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5번이나 보냈는데 답변 안 하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한 번, 2번 정도 보냈는데도 답장 안 해도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장문을 보냈는데
차라리 읽지나 말든가. 네. 텔레그램 읽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네, 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읽기 싫으면 그걸 보질 않아요. 그냥 텔레그램 와도. 아, 부담스러운 상대면. 네, 네, 그것도 뭐 안 읽어버리잖아요. 네. 그냥 근데 읽어보고서 또 답변 안 하는 것도 참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네. 두 분 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또 전당대회 과정에 나와서 서로 또 그걸 뭐 사과하려는데 안 했다느니 또 뭐 한 것도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총선 참패의 책임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 전당대회에서 이 사람 뽑으면 안 된다가 그렇죠. 핵심인 거잖아요. 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지금? 근데 뭐 데이터상으로 보면 뭐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당원들만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없죠. 그것도 네. 불가능하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한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무당층과 지지층 이렇게 보면, 근데 여론조사의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지지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율이 더 높게 나와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원들에 조금 더 가깝잖아요. 데이터상으로. 네.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도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거는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고, 우리나라는 뭐 권력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지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뭐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역할 한 7대3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대통령의 역할이 그만큼 크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총선 참패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 중간평가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뭐 비대위원장이 잘못해서 선거 졌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잘 안 먹히는 거라고 봐요. 그건 아마 국민의힘 뭐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근데 어대한이라고 그래서 이제 결선도 없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은 결선은 간다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어대한 분위기가 계속하는 겁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민주당